말도 듣고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좀 지금 엄마랑 굉장히 자주 다투고 좀 엄마에 대한 솔직히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왜 솔직히 좀 지금 말하고 싶어도 맨날 다투거나 아니면은 왜 꼭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죽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 돌아가셔서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데 해도 맨날 다투기만 하고 또 좀 엄마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죽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후회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엄마 안 그러세요? 엄마는 일 없으세요? 근데 책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그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없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눈을 보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되게 엄마한테 깍짓이 들었는데 편지에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너무 화나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 성격을 진짜 책으로 봤는데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엄마를 마치 남대하듯이 그렇게 할까. 근데 그걸 느끼면서 저도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러는데 제 자신한테도 제 자신을 조금 보호하려고 제 자신을 치부로 안 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속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도 되게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저는 아모르라는 그 프랑스 영화 아까 발표하셨는데 그게 죽음 앞에서 사랑은 로맨틱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줄 누군가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누군가를 원하고 또 그런 상황을 가진 존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어쩌면 죽음 앞에서 사랑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어떤 부인이 자기가 굉장히 되게 간을 열심히 해요, 영화처럼. 근데 사람들은 밖에서 우리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걸 원하니까 그 사람은 되게 잘해주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했는데 왜 그렇게 보살피냐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해요. 너밖에 사랑 안 한다고. 다른 자식을 필요 없다고. 근데 그 말 듣는데 그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 아내한테 뭔가 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한테 묶여서 떠나가지 못하게 죽어도. 그래서 그 아내는 되게 좋아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걸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 앞에서 사랑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게 어쩌면 죽은 사람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주길 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약간 열렬하는 같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죽었다고 아내를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 말이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누군가 죽을 때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면서 그게 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까 이 영화인데 마지막에 했던 그 성화준이 딱 보면서 되게 좀 막 눈물이 났거든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는 거를 계속 지켜를 봤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여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었고를 정확히 느끼지 못했는데 하얀 병원에 다들 사람들이 앉아갖고 하염없이 울어요. 근데 저는 너무 천진난만해서 이게 왜 울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분만 지났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억압이 느껴져서 그걸 보면서 이제 혹시 다른 친구들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되게 어린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뭐 탈피를 준비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의 마지막은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고. 그 서빙 친구가 했던 시처럼 다시 이제 할아버지 탈피를 해서 날아가는 건가? 막 그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침상이랑 그게 너무 떠올라서 좀 울먹해가지고 마음이 시큰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그리고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말인가? 저도 뭐 할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셨고 지켜보고 친자들이 그걸 지켜보는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것 같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교수님께서 제가 발표하고 나중에 또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19세기 때와 현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지금 그 질문에 생각하기에는 19세기 때 죽음은 우선 정리가 안 돼서 어떻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때 19세기의 죽음과 현재의 죽음은 어떤 점이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진을 19세기 때 죽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희소 가치가 높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죽음의 순간이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뭔가를 찍는다 이러면 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좀 생각을 거기 했는데, 뭔가 요즘 저희가 이런 매체가 되게 흔해진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찍는다거나 하는 게 함으로써 뭔가 그 자체를 가볍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게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비디오나 이런 사진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또 막 굉장히 가볍게 많이 찍는다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임종의 순간을 뭐 갑자기 내가 카메라로 찍는다거나 하면 굉장히 뭔가 좀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노출의 빈도나 이 사진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무게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현미가 했던 프리다 칼로 발표를 들었는데, 프리다 칼로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쨌든 그런 프리다 칼로는 엄청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극적인 삶에서 나온 그림이 그녀를 엄청난 우리 기억에 남는 명작가가 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그 예술계에 있다 보면은 예술 작가들은 죽음으로써 그 그림의 가치가 또 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나라면은 대신 사람들의 기억에 맞고 명작가가 되는 대신 약간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까, 아니면은 대신 그런 짐을 내려두고 아니면 그런 작가보다는 그냥 나의 행복한 삶을 살까, 맨날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프리다 칼로를 보면은. 저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기억에 남고 그런 작가가 되기보다는 좀 제 삶을, 한 번 사는 삶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작품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비극적인 삶을 살아서 작품이 좋게 나온다면은 그런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뭔가 욕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혜민이 발표한 까미오 클로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까미유 클로델 아니야. 프리다 칼로 얘기를 듣고. 아니,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이 아니라 모네의 부인이야.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이 송희영이 발표했을 때 클로델도 까미유 클로델,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이 아니라 모네의 부인 클로델이라고. 사실 저희가 발표 토론 수업에서 그 전에 까미오 클로데라고 프리다 칼로 같이 다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코멘트 하신 거 보고 작가가 작품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하든 간에 그 작가가 좀 비극적인 삶을 살면은 그 작품에서 다 그 작가의 삶을 항상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설사 자신이 뭔가 그런 삶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도 너무 그런 쪽으로만 치중돼가지고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가의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작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건 조금 약간 작품을 해석하는 거에서 좀 협소해지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꼭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제가 데미안 허스트에서는 잘 모르지만 데미안 허스트에 관련된 다큐를 잠깐 봤었는데 되게 즐겁게 딸과 자욱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미안 허스트는 새로 되게 신선한 소재로 신선하게 작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뜨는 게 아닐까 싶어요. 꼭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지 꼭 작품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현대에서는 좀 더 신선하거나 그렇게 또 즐겁게 작업을 하면서 또 작가의 명성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송희영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여러분한테 던졌던 질문처럼 19세기 죽음과 동시대 우리 21세기 죽음이 같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예술가에 대한 사회의 관념, 형식, 태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어떤 방식이 동일하냐, 항상 같았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호의 시대의 예술가상과 고호가 죽고 나서 고호를 평가하는 시대의 예술가상, 그 다음에 이미 신화가 된 고호와 동시대 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데미안 허스트는 굉장히 다른 예술가에 대한 관념과 사회적인 반응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불행하고 개인적 삶이 불행하고 뭔가 비극적으로 삶을 종결하고 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불멸이 되는 예술가상이 아니라 현세, 그러니까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는 예술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그게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감각적 풍요 아니면 어떤 사교적 활동의 풍요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수록 좋은 성공한 예술가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굉장히 일반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파인아트는 엔터테인먼트, 대중 연애 오락과 결부된 거의 그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패션계랑도 비슷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설도 있는 거야. 21세기에 예술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는 예술가상이 19세기다. 그것도 서구 유럽에. 뭔가 이상한 모순이 있는 거야.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다들 되고 싶어하는 예술가상을 빨리 자기가 캐치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자기도 돼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예술가상이 예를 들면 주목받거나 사람들이 그거를 더 인정하는지, 그걸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나는 어떤 예술을 하고 싶어. 그런 예술을 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지. 응?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짚어줬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고의 예술과 예컨대 데미안 허스트나 우리 수업에서 다룬 예를 들면 모마 스튜디오의 그 여러 가지 인터랙티비티, 파티스페이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나 참여나 협업, 그다음에 모마 가든 조각공원에서 텍스트를 읽는 작업을 제시했던 작가들의 작업 속에서 그 고독한 천재로서의 예술가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작가는 완전히 열려 있고 감상자가 그 작품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는 그걸 지향하는 게 동시대 예술가들이잖아. 사회적 관계가 뭐겠어요? 그게 마치 연예인이 큰 무대에 서는 거와 같은 식의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네, 오늘